65세 이후 무조건 끊어야 하는 음식 중 첫 번째는 바로 자몽과 자몽 주스입니다. 달콤하고 상큼한 맛에 많은 사람들이 자몽을 건강식품으로 착각하지만 노년기에는 이 과일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몽은 체내 약물분해, 효소를 마비시켜 약물 부작용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키는 무서운 위험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자몽을 즐기면 아무리 좋은 약도 독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몽에 들어있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은 체내 약물분해 효소의 활동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이 효소는 우리가 먹는 약을 적당히 분해하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자몽이 이 효소를 마비시키면 약이 몸속에 쌓여 결국 중독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혈압약, 고지혈증약, 심장약, 항우울제, 심지어 항암제까지 자몽과 함께하면 약효가 통제 불가능하게 증폭되거나 완전히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눈앞이 핑 돌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 이르는 끔찍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하는 노년층에게 자몽은 그야말로 치명적입니다. 자몽 한 조각, 자몽 주스 한 컵이 평생 복용해온 혈압약을 독처럼 만들어 혈압을 비정상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어지럼증, 실신, 골절사고, 심장 쇼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효과가 단 하루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간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오늘 아침에 마신 자몽 주스가 이틀 뒤 약을 먹을 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교묘하고 끈질긴 위험성을 가진 식품은 매우 드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는 잘못된 정보만 믿고 자몽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몽이 비타민C가 풍부하다는 이유만으로 무턱대고 섭취하면 오히려 몸 안의 약물, 균형이 무너지고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무엇보다 안전한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과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이모 씨는 건강에 좋은 음식에 관심이 많아 매일 아침 자몽 주스를 직접 갈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약을 먹고 자몽 주스를 마신 뒤 갑자기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집안에서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고 급히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진료를 본 의사는 깜짝 놀라 혹시 자몽 드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모 씨는 당연하다는 듯 건강에 좋다길래 매일 마십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모 씨가 복용하던 혈압약이 자몽 때문에 분해되지 못하고 몸에 쌓여 혈압이 바닥까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모 씨는 입원 중 자꾸 내가 자몽에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며 주변을 웃겼다고 합니다. 회복한 뒤에도 이모 씨는 자몽만 보면 눈을 질끈 감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몽은 65세 이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과일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약을 먹고 있다면 특히 자몽과 자몽 주스를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65세 이후 무조건 끊어야 하는 음식 중 두 번째는 바로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에는 햄, 소시지, 베이컨, 핫도그, 살라미, 육포 같은 음식이 포함됩니다. 이 음식들은 짭짤하고 고소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건강에 대한 위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가공육이 주는 피해가 더욱 치명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가공육은 제조 과정에서 고기 자체를 보존하고 맛을 높이기 위해 다량의 소금, 아질산염, 방부제, 인공색소 등을 첨가합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에 축적되면서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가공육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염분 과다로 인해 고혈압이 악화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소금에 절여지고 방부제가 가득 들어간 고기를 먹는 것은 마치 매일 조금씩 독을 삼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가공육은 또 다른 끔찍한 위험을 숨기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공육을 공식적으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담배, 성명과 같은 급의 위험성을 의미합니다. 가공육에 포함된 아질산염과 같은 성분들은 체내에서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으며 특히 대장암, 위암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루 한 조각의 가공육도 장기적으로 보면
암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공육은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이컨이나 소시지처럼 기름기가 많은 가공육은 지방 함량이 매우 높아 비만을 부르고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 모든 만성질환의 출발점이 됩니다. 고지방 유제품이나 튀김 음식 못지않게 가공육 역시 노년기의 건강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가공육에 숨어있는 화학 첨가물은 간과 신장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우리 몸은 음식에 포함된 독성 물질을 해독하기 위해 간과 신장이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가공육을 자주 먹으면 간과 신장이 지치고 약해지며 이는 다양한 대사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가공육은 맛은 좋을지 몰라도 우리 몸속 장기 하나하나를 조금씩 파괴하는 무서운 식품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69세 조모 씨는 소시지와 햄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식탁에는 햄이 올라왔고 점심에는 핫도그를 간식으로 즐겼습니다. 저녁에는 소시지를 곁들인 맥주 한 잔이 그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조모 씨는 고기도 먹어야 힘이 난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어요. 그런데 가공육이 이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모 씨는 복통과 피로감을 심하게 느끼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모 씨는 초기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가공육을 과다하게 섭취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모 씨는 자신이 매일 먹던 소시지와 햄이 이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입원 중에도 조모 씨는 간호사들에게 나는 햄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햄이 무섭습니다라며 우픈 농담을 던졌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조모 씨는 가공육을 완전히 끊고 신선한 채소와 생선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건강을 되찾아 활기찬 삶을 살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시지 대신 고구마를 먹으세요 라고 외치며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조모 씨는 가공육 하나가 이렇게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진작 끊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건강의 소중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가공육은 65세 이후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음식입니다. 짭짤하고 고소한 맛에 속지 말고 건강을 위해 가공육은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작은 선택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65세 이후 무조건 끊어야 하는 음식 중 세 번째는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입니다. 주로 콜라, 사이다 등의 탄산음료와 오렌지, 사과 등 주스류, 이 밖에 커피 음료, 에너지 음료 등이 이것입니다. 이 달콤한 음료들은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고 잠시나마 행복감을 주지만 그 속에 숨겨진 위험은 상상 이상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설탕이 가득한 음료를 자주 마시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설탕 음료는 단순한 칼로리 폭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건강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망가뜨리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급격하게 혈당을 올리고 그로 인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혈당 급증은 결국 몸의 여러 장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비만, 심장병, 심지어 암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설탕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병을 유발하거나 기존 당뇨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설탕 음료에 포함된 고당분은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혈액을 타고 전신을 순환하며 이 과정에서 여러 장기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그 결과 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며 결국 당뇨병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몸의 대사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설탕을 소화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설탕이 체내에 쌓이게 되고 이것은 고혈당과 비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만은 여러 질병의 발병 원인이 되며 관절에도 부담을 주어 골다공증이나 관절염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만이 심해지면 심장과 혈관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어 고혈압과 심장병이 동반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탕 음료는 한 방울도 허락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존재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바로 중독성입니다.
설탕은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로 인해 설탕 음료를 마시면 잠깐의 기분 전환을 느끼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점점 더 약해지며 더 많은 설탕 음료를 찾게 됩니다. 이는 마치 마약처럼 설탕에 의존하게 만드는 중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중독은 우리의 뇌를 휘어잡고 결국 건강을 더욱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이런 중독성은 더욱 위험하게 작용합니다. 설탕 음료에 의존하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가 힘들어지고 결국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지며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김모 씨는 평소에 커피, 탄산음료, 과일 주스 등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를 즐겨 마셨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두세 잔은 마셨고 특히 과일 주스에 대한 애착이 강했습니다. 김모 씨는 이게 건강에 좋다고 믿었어요. 과일 주스니까 비타민이 풍부할 거라고 생각했죠 라며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앞이 아찔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급히 병원을 찾은 김모 씨는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의사에게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를 자주 마셨죠?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모 씨는 그때서야 자신의 습관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의사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당뇨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음료들이 당신의 건강을 해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모 씨는 그 후로 설탕 음료를 끊고 물과 허브차로 대체했습니다. 다행히도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서 혈당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건강을 위협했는지 생각할 때마다 후회가 밀려온다고 합니다. 김모 씨는 설탕 음료 한 잔이 이렇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정말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말하며 이제는 설탕 음료 대신 건강한 음료를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65세 이후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설탕 음료는 단순히 달콤한 맛을 넘어서 건강을 서서히 파괴하는 치명적인 음료입니다. 노년기에는 설탕을 줄이고 건강한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65세 이후 무조건 끊어야 하는 음식 중 네 번째는 고지방 유제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지방 유제품을 섭취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맛있다는 이유로 자주 즐깁니다. 하지만 고지방 유제품은 그 맛 뒤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모른 채 섭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방 유제품은 단순히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혈관을 파괴하고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폭탄과도 같습니다. 고지방 유제품은 주로 동물성 지방이 많고 체내에서 쉽게 흡수되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과도한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심장병, 뇌졸중 등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이미 혈관이 노화되어 있고 심장도 예전처럼 강하게 뛰지 않습니다. 이때 고지방 유제품을 섭취하면 그 위험은 배가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에는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심장이 부담을 느끼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고지방 유제품은 그 자체로 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포화지방은 체내에서 쉽게 쌓여 비만을 유발하고 비만은 또 다른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포화지방이 많은 고지방 유제품을 계속 섭취하면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고 이는 당뇨병, 고혈압, 심지어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지방 유제품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장기적으로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게 됩니다. 고지방 유제품이 포함된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고지방 유제품은 전지 우유, 크림, 버터, 치즈, 생크림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포화지방이 풍부하여 노년기에 섭취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치즈나 버터는 맛이 좋아 자주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속에 숨겨진 고지방 성분은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김모 씨는 평소 치즈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아침에 빵에 치즈를 올려 먹고 점심에는 파스타에 치즈를 듬뿍 넣어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심심할 때마다 버터를 발라 빵을 먹고 간식으로 치즈 스틱을 먹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김모 씨는 치즈가 좋아서 매일 먹는데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들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김모 씨는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끼고 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김모 씨는 심장에 큰 부담이 가해져 협심증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김모 씨에게 그동안 치즈와 버터 같은 고지방 유제품을 많이 드셨죠? 이런 음식들이 당신의 심장에 큰 부담을 줬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모 씨는 자기가 좋아하는 치즈가 이렇게 건강을 해칠 줄은 몰랐습니다. 의사는 김모 씨에게 고지방 유제품은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으니 이제부터는 반드시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하루 한 번 이상 먹지 않도록 하세요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모 씨는 그때서야 치즈와 버터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김모 씨는 고지방 유제품을 완전히 끊고 대신 저지방, 우유와 치즈를 선택하는 등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가끔씩 치즈가 그리울 때가 있지만 이제는 건강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모 씨는 치즈 한 조각이 이렇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제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고지방 유제품은 65세 이후에는 더욱 위험해지며 심장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지방 유제품은 맛이 좋고 일시적으로 행복감을 줄 수 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위험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지방 유제품을 적절히 조절하며 저지방 대체 식품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 이후 무조건 끊어야 하는 음식 중 5번째는 바로 튀김 음식입니다. 튀김은 그 맛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바삭하고 기름진 맛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혹이 됩니다. 그러나 튀김 음식은 그 뒤에 숨겨진 끔찍한 위험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섭취하고 있습니다. 튀김 음식을 자주 먹으면 몸에 남는 기름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튀김이 우리 몸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크고 치명적입니다. 튀김 음식의 가장 큰 문제는 고온에서 기름에 튀겨진다는 것입니다. 고온에서 튀긴 음식은 과도한 지방과 칼로리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고지방 음식은 심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튀김에 사용되는 기름은 주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아 혈액 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등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이미 혈관이 약해지고 심장도 예전처럼 강하지 않기 때문에 튀김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튀김은 체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름에서 나오는 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는 각종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염증은 특히 당뇨병, 비만, 심장병 등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며 노년기에 들어서는 이들 질환의 발병률이 급증합니다. 또한 튀김 음식에 들어있는 고온에서 변형된 지방은 우리 몸에 흡수되면서 세포를 손상시키고 세포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이는 피부 노화, 면역력 저하,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튀김 음식은 체중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기에는 대사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과도한 칼로리를 쉽게 소화하지 못하고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비만이 유발되고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 여러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튀김 음식은 먹고 나서 바로 배부른 느낌을 주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지방과 칼로리는 정말 위험합니다. 튀김을 자주 먹으면 체내 지방이 쌓여 배가 불러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결합되면 튀김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을 파괴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튀김 음식이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튀김 음식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맛 때문입니다. 그 바삭함과 고소한 맛에 중독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독은 결국 자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1세 박모 씨는 평소에 튀김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아침에는 튀김으로 시작하고 점심에도 튀김 요리를 즐겼습니다. 저녁에는 튀김과 함께 맥주를 한 잔씩 즐기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박모 씨는 튀김이 없으면 밥을 못 먹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맛에 중독됐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모 씨는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병원에 갔고 검사 결과 박모 씨는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자주 드셨죠? 그로 인해 심장에 큰 부담이 왔습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박모 씨는 그때서야 자신의 습관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의사는 튀김 음식은 심장에 치명적입니다. 더 이상 튀김을 먹지 않도록 하세요. 고지방 음식은 심장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박모 씨는 튀김을 끊고 대신 샐러드와 저지방 음식을 선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끔 튀김이 먹고 싶을 때는 공기튀김으로 대체하며 점차 건강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박모 씨는 그동안 튀김을 먹으며 얼마나 위험했는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위해 튀김을 끊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이처럼 튀김 음식은 65세 이후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음식입니다. 고온에서 튀겨진 기름은 우리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혈관 질환, 염증, 비만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튀김의 유혹을 떨쳐내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첫 번째, 본인의 건강을 지나치게 자랑하면 안 됩니다. 노년에 이르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나 알게 됩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건강을 자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순간 그 말은 칼날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베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혈압약 한 알도 안 먹어. 나처럼 건강하려면 평생 관리 잘했어야지. 이런 말을 무심코 내뱉는 순간 듣는 친구의 자존심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누군가는 매일 약봉지로 하루를 시작하고 누군가는 관절 하나하나를 붙잡고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것은 마치 신이 주신 선물을 들고 우쭐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관리했다 해도 건강은 결국 운과 타이밍이 따라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력의 결과인 양 떠벌리며 남을 무시하는 태도는 결국 인간관계를 서서히 병들게 만듭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건강을 뽐내던 사람이 어느 날 병원 침대에 누워 허망하게 후회하는 일도 결코 드물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언제 어디서든 뒤집힐 수 있습니다. 오늘 잘 걷던 다리가 내일 갑자기 힘을 잃고 맑던 혈관이 하루아침에 막힐 수도 있습니다. 노년에는 겸손이 최고의 미덕입니다. 건강하다는 사실은 조용히 스스로 감사하며 오히려 아픈 친구들에게 힘을 주는 방향으로 써야 합니다. 건강은 남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고 소중히 해야 할 개인적인 기쁨입니다. 괜히 친구 앞에서 나는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다는 식으로 자랑을 하게 되면 듣는 이는 위축되고 마음속에 서운함이 깊어집니다. 특히 오랜 친구 사이라면 이런 작은 서운함이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건강을 지나치게 자랑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타인의 고통에 둔감해지고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건강이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쯤이면 이미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 두 쪽 나도 건강 자랑만큼은 입 밖에 꺼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조용히 웃고 조용히 걸으며 조용히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깁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3세 박노식 씨는 젊은 시절부터 운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면 의뢰 나는 병원에 가본 적도 없다. 나는 아직도 10km는 거뜬히 뛴다는 식의 말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모임 초반에는 친구들이 박 씨의 건강을 부러워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당뇨로 고생하는 친구, 무릎이 좋지 않은 친구가 박 씨의 말을 들을 때마다 불편해하며 자리를 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한때 가장 친했던 친구들도 박 씨의 전화를 피하고 모임 참석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뒤늦게 외로움을 느끼고 나는 뭘 그렇게 잘못했나 생각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이처럼 건강은 절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할 일이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건강하더라도 내일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노년에는 조용히, 겸손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건강을 품어야 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친구 앞에서는 내 건강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건강도 지키고 사람도 지킬 수 있습니다. 진짜 건강한 삶은 조용한 배려 속에 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의 고액 연봉 등 자식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노년의 대화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자식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 이야기가 문제입니다. 우리 아들은 억대 연봉을 받는다. 우리 딸은 대기업 간부다 하는 말이 입에 붙은 사람은 주변을 무너뜨리는 폭탄을 쥐고 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듣는 사람은 겉으로 웃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쪼그라들고 자존심의 생채기가 납니다. 누구는 겨우겨우 자식 학자금 빚을 갚아가며 살고 있는데 누구는 아들이 벤츠를 끌고 다닌다는 말을 들으면 똑같이 웃어넘길 수 있겠습니까? 자식 자랑은 칼 없는 칼질입니다. 그것도 등 뒤에서 조용히 긋는 무서운 칼질입니다. 상대방이 아픈 곳을 정확히 찔러놓고 나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무책임입니다. 나와 내 가족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듣는 이에게는 평생 안고 사는 열등감이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성공은 내 성취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쌓아 올린 것이고 나는 다만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에 불과합니다. 노년의 대화는 경쟁이 아닙니다. 자식의 스펙으로 친구를 짓누르는 순간 오랜 친구 사이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가끔은 본인도 모르게 자식 자랑이 습관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친구의 고민이나 아픔을 듣고도 우리 애는 그런 걱정 안 해라고 툭 내뱉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안겨주고 결국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한번 금이 간 관계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액 연봉을 받던 자식이 내일 회사가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탄탄해 보이는 자식의 삶이 내일 갑자기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절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자랑은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와 스스로를 후회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대구에 사는 72세 김동철 씨는 친구들 모임만 가면 아들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서울에 건물 샀어. 해외 출장 다니느라 얼굴 보기도 힘들어하며 자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축하해주고 대견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는 묘하게 식어갔습니다. 한 친구는 조심스레 그런 얘기 좀 줄이면 안 되겠나 하고 말했지만 김 씨는 오히려 부러워서 그러냐며 농담처럼 받아쳤습니다. 결국 어느 날부터 친구 모임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김 씨는 외로움을 느껴 전화를 돌렸지만 돌아오는 건 핑계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입에서 쏟아낸 자식 자랑이 친구들의 가슴을 후벼 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처럼 자식 자랑은 내 행복을 과시하는 순간이 아니라 친구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자식 자랑은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본인의 인맥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노년의 대화 자리에 은근히 섞여드는 것이 바로 인맥 자랑입니다. 내가 누구를 알아. 예전에 국회의원 누구와 한잔했어. 시장님이 나만 보면 인사해. 이런 말들은 처음에는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듣는 이의 귀에는 자랑이 아니라 고문처럼 들립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그 화려한 이름 뒤에 숨은 허세를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가까스로 건강을 지키며 하루를 버티는데 혼자 화려한 이름을 늘어놓는 모습은 어쩔 수 없이 초라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인맥을 자랑하는 것은 마치 녹슬어가는 훈장을 억지로 빛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권력도 바뀌고 사람들의 관심도 사라진 지 오래인데 여전히 과거의 인연에 집착하는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인맥은 원래 조용히 품고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사실을 떠벌리는 순간 그 인맥은 오히려 가치를 잃습니다. 더욱이 친구들 앞에서 인맥을 과시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외롭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누구를 안다고 해서 나의 인생이 더 위대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와 어울렸든 결국 내 인생의 무게는 내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타인의 이름으로 자신을 부풀리고 싶어 합니다. 그 순간 진정한 우정은 금이 가고 사람들은 점점 거리를 둡니다. 왜냐하면 인맥 자랑은 듣는 이에게 은근한 열등감을 심어주고 무의식 중에 너는 못 가졌지만 나는 가졌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인맥이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그 인맥들이 먼 산만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허울뿐인 이름에 집착했던 자신만 초라해지고 맙니다. 노년에는 허세보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남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부산에 사는 71세 김기춘 씨는 모임만 나가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인맥을 자랑했습니다. 옛날에 장관 비서실장이랑 술도 마셨다. 지금도 국회의원 사무실에 얼굴 비치면 다 알아본다는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우아하며 놀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김 씨의 옛 영광 이야기로만 채워지자 모두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서도 김 씨가 말만 꺼내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급기야 모임 주최자가 은근슬쩍 김 씨에게 연락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한참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랑했던 인맥은 친구들에게 부러움이 아니라 필요를 안겼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처럼 인맥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간직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빛을 발해야 합니다. 노년에는 남의 이름을 빌려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이름 하나로 당당히 살아가는 것이 진짜 멋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본인의 인맥을 자랑하는 일만큼은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조용히 담백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오래도록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집안 재산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노년의 대화 자리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재산 이야기입니다. 집 몇 채, 땅 몇 평, 은행 잔고가 얼마인지 자랑하는 순간 그 자리는 순식간에 지뢰밭으로 변합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아파트 2채씩 해줬다. 우리 집은 서울 땅만 수십 평이다. 이런 말들은 친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폭탄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듣는 이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서러움과 좌절이 뒤섞여 씁쓸함을 삼키고 있습니다. 재산 자랑은 남의 가슴에 칼을 꽂는 일입니다. 그것도 웃는 얼굴로 칼을 꽂고 나 몰라라 하는 잔인한 일입니다. 친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투하고 속으로 거리를 두고 결국 서서히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돈 이야기는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돈은 사람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듭니다. 그 벽은 한번 생기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재산 자랑을 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거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준비했는데 너는 뭐 했냐는 무언의 비교가 섞여 있습니다. 이 무언의 비교는 상대를 작아지게 만들고 스스로는 우쭐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런 태도는 친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신호로 전달됩니다. 남은 인생 소중한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면 절대 재산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언제나 변합니다. 지금 가진 것이 내일도 그대로일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집값은 오르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하고 땅값은 하늘을 찌르기도 하지만 순식간에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 잔고는 사고 한 번, 질병 한 번이면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재산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노년에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곁에 진심을 나눌 친구 하나 없다면 그 삶은 쓸쓸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사람은 함께 울고 웃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집안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따뜻한 한마디 건네줄 사람이 없다면 그 재산은 차가운 숫자일 뿐입니다. 광주에 사는 70세 정모 씨는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늘 집안 재산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집 땅값이 또 올랐다. 애들이 상속세 걱정할 정도다 하는 말을 밥 먹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웃으며 넘겼지만 점점 모임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친구 한 명은 모임에 나오기를 꺼리기 시작했고 다른 친구들도 핑계를 대며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결국 정 씨는 홀로 남아 외로움을 삼키게 되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 입으로 자랑했던 재산이 친구들을 밀어낸 독이었음을 말입니다. 이처럼 재산은 조용히 품고 있을 때 더 빛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친구 앞에서는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마십시오. 돈은 사람을 사귀게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젊었을 때 잘 나간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노년의 대화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이 바로 지나간 영광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한창 때는 사람들 줄을 섰어. 옛날에 나 없이는 회의도 못 열었어. 이런 말은 듣는 순간 상대방을 지치게 만듭니다.
지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과거의 당신이 아니라 오늘의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며 스스로를 높이려는 모습은 초라함만 부각시킬 뿐입니다. 젊었을 때 잘 나갔던 기억은 분명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임없이 자랑하는 순간 그 기억은 감동이 아니라 짜증이 됩니다. 특히 상대가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런 자랑은 상대방의 지난 삶을 초라하게 만드는 칼날이 됩니다. 누구나 젊은 시절에는 빛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지금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노년에는 과거의 스포트라이트보다 현재의 따뜻한 미소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더구나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젊었을 때 잘 나간 사람일수록 지금 초라하게 사는 모습을 더욱 주목합니다. 한때 잘 나갔지만 지금은 이라는 말 뒤에는 묘한 연민과 조소가 숨어 있습니다. 과거를 지나치게 자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현재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이 빛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과거가 찬란했어도 그것은 헛된 환상일 뿐입니다. 노년에 남는 것은 과거의 트로피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인간관계, 진심을 주고받는 따뜻함,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여유가 진짜 자산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은 현재를 놓칩니다. 현재를 놓친 인생은 쉽게 외로워지고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 잘 나간 이야기는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 됩니다. 그것을 굳이 떠벌리며 사람들의 피로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72세 장모 씨는 늘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내가 예전에 무역회사를 얼마나 크게 했는데 나 없으면 거래가 안 됐지 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옛날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도 신기해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몇 번이고 같은 자랑을 들으니 지겨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장 씨가 말문을 열면 대화가 뚝 끊어졌고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급기야는 모임에서 과거 이야기는 이제 좀 줄이자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장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과거를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를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처럼 젊었을 때 잘 나간 것을 자랑하는 것은 오늘을 초라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과거의 영광은 조용히 간직해야 합니다. 6번째, 남편이나 아내와 여전히 금슬 좋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노년의 대화 자리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자랑 중 하나가 바로 부부 금슬 자랑입니다. 우리 부부는 아직도 손잡고 다녀. 집에서는 늘 둘이 웃음꽃이야. 이런 말들은 겉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뱉는 순간 그 말은 예리한 가시가 되어 상대의 마음을 깊숙이 찌릅니다. 누군가는 홀로 살아가며 외로움을 삼키고 있고 누군가는 서로를 원망하며 같은 지붕 아래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부부 금슬 자랑은 잔인한 폭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부부 사이의 좋은 관계는 분명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과시하는 순간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자만이 됩니다. 행복은 본래 조용히 간직할 때 빛이 납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행복을 떠들어대는 순간 그 행복은 진정성을 잃고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특히 노년의 외로움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깊고 아픕니다. 부부가 함께여도 마음이 갈라진 경우가 많고 함께 있고 싶어도 이미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난 경우도 많습니다. 내게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른 채 부부 금슬을 떠벌리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들쑤시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웃으며 대화를 이어간다 해도 속으로는 아픈 마음을 억지로 눌러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조용히 웃는다고 해서 괜찮은 척한다고 해서 정말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인생은 언제나 변합니다. 지금 손을 잡고 웃는 부부라도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병, 사고, 세월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행복은 조용히 감사하며 살아야지 자랑할 거리가 아닙니다. 과시하는 행복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을 때릴 수 있습니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지만 자랑하는 행복은 오히려 주변을 무너뜨립니다. 대전에서 사는 68세 이모 씨는 친구들 모임에서 늘 남편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아직도 아침마다 커피를 타줘. 같이 손잡고 공원 산책하는 거 부러워하더라며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부러움 섞인 미소를 지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임의 분위기는 조금씩 싸해졌습니다. 특히 이혼을 겪은 친구, 일찍 배우자를 떠나보낸 친구들은 이 씨의 말에 상처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에 가장 조용했던 친구가 모임을 끝내고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한 건 알겠다. 그 순간 이 씨는 자신이 무심코 뱉은 말들이 친구들이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로 떠들지 않아도 진짜 행복은 표정과 눈빛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조용한 배려가 결국 나와 내 주변 모두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7번째, 학력 자랑하면 안 됩니다. 노년의 대화 자리에서 유난히 민감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학력입니다. 나는 서울대를 나왔어. 옛날의 고시. 패스할 뻔했지 하는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여야 하는 불편한 의무감을 강요합니다. 젊을 때야 어느 정도 웃고 넘길 수 있었지만 노년에는 그런 이야기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힙니다. 살아온 세월이 무거운 만큼 상대방의 자존심도 깊게 패이기 때문입니다. 학력 자랑은 숨 쉬듯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절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심 그래서 지금 뭐가 달라졌는데라는 차가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살아온 인생이 힘들었고 누구나 자신만의 전쟁을 치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앞에서 과거의 학교 간판을 들고 흔드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나 노년은 학력보다 인성이 중요합니다. 이제 와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가 삶의 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은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따뜻하게 대하는지가 진짜 품격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은 마치 녹슬어가는 훈장을 만지작거리며 옛 영광에 매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쌍하고 안쓰럽다는 생각만 더하게 됩니다. 더구나 학력이라는 것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얻은 것도 아닙니다. 태어난 환경, 시기, 운, 부모의 뒷바라지 같은 수많은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결과를 마치 오로지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떠드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학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학력을 감추고 겸손하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결국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노년에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곧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높은 학력을 가졌다 해도 말끝마다 거만이 묻어나고 사람을 깔보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누구도 학벌 좋은 사람 옆에서 위축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하고 편안한 사람을 원합니다. 학력이 아니라 인격이 마지막까지 기억됩니다. 서울에 사는 69세 이모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늘 학력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명문대 법대 출신이라 그런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며 대화를 주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농담처럼 웃어 넘겼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학력 자랑을 반복하자 점점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학력이 낮은 친구는 대놓고 기가 죽었고 급기야 모임 자체가 점점 뜸해졌습니다. 결국 이 씨는 모임이 흐지부지 사라지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학벌을 들이대며 자랑하던 말들이 친구들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을 말입니다. 이 품격은 졸업장이 아니라 말과 행동에서 나옵니다. 조용히, 부드럽게, 따뜻하게 사는 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노년의 자식도 배우자도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식은 바쁘고 배우자는 떠나고 결국 남는 건 초라하게 늙어가는 나 혼자뿐입니다. 기다려도 애원해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혼자서 웃고 혼자서 버티지 못하면 노년은 지옥입니다. 지금 당장 나를 지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식, 배우자 다 필요 없다. 혼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첫 번째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결국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노년에 혼자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뻔뻔함을 가져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남의 소나기에 휘둘리는 하찮은 조각이 됩니다. 남이 내게 박수치지 않아도 관심을 주지 않아도 무심코 지나쳐도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노년에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남들보다 초라해 보일까? 남들보다 뒤처져 보일까? 남들이 비웃지 않을까 걱정하는 순간 나의 하루는 불행으로 가득 찹니다. 내 옷차림, 내 걸음걸이,
내 표정까지 남 눈치를 보며 움츠린다면 인생은 이미 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삶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눈치나 보며 숨만 쉬는 비참한 연명일 뿐입니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장에 혼자 가는 것도, 카페에 혼자 앉는 것도, 병원에 혼자 가는 것도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발을 끌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집안에만 갇히게 되고 세상과 단절된 채 노후를 초라하게 보내게 됩니다. 남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나는 내 갈 길을 당당히 걸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인생에 남들이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진짜 뻔뻔함은 무례함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단단함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라는 시선에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여유입니다. 혼자 밥 먹는다고, 혼자 걸어다닌다고, 혼자 놀러간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껄껄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입니다. 그런 뻔뻔함을 가진 사람만이 혼자서도 당당하고 꿋꿋하게 노년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검열합니다. 나이가 들어 주름이 늘어난 얼굴을 부끄러워하고 지팡이를 짚는 손을 감추려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점점 위축되고 점점 자신을 잃게 됩니다. 결국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독이 몸과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것은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웃고 싶으면 웃고 쉬고 싶으면 쉬고 말하고 싶으면 말합니다. 그 사람은 비로소 세상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주인입니다. 남이 박수 쳐줘야만 가치 있는 삶이 아닙니다. 남이 눈길조차 주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소중합니다. 대구에 사는 77세 박모 씨는 젊은 시절부터 항상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옷차림 하나, 말투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자 그런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식당에 들어가는 것도 망설였지만 어느 날 큰맘 먹고 혼자 국밥집에 들어가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꿋꿋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다들 자기 밥 먹느라 바쁘구나. 그 후 박 씨는 혼자서 영화도 보고 혼자 카페에서 책도 읽으며 자유를 만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혼자 다니는 거 안 쓸쓸하냐고 물을 때마다 박 씨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남 신경 쓰며 살기엔 내 시간이 너무 아까워. 이처럼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뻔뻔함은 혼자서도 우아하고 당당하게 사는 힘입니다. 세상이 수군거려도 나는 내 길을 꿋꿋이 걸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의 눈치를 끊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시오. 진짜 자유는 남의 시선을 벗어나는 순간 시작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있어야 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필요 없습니다. 노년의 진짜 친구는 바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입니다. 연금이 없는 노년은 고요한 지옥과도 같습니다. 매일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며 한숨 쉬고 카드를 꺼내들 때마다 손이 떨리고 병원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인생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돈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노년에는 그 말이 얼마나 허황된 착각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급여가 들어오고 아이들이 주변을 맴돌고 배우자가 함께 걱정해주니까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80세를 넘기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자식은 바쁘고 배우자는 곁에 없고 남는 건 오직 나와 통장뿐입니다. 그 통장에 매달 일정한 돈이 찍히는 것, 그것이 노년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연금이 없으면 세상은 더 차갑게 변합니다. 병원 진료비 앞에서도, 약국 계산대 앞에서도, 마트 계산대 앞에서도 지갑을 열 때마다 모멸감이 찾아옵니다. 조금 아파도 참고 조금 부족해도 포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자신감은 사라지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지고 세상과 스스로 담을 쌓게 됩니다. 빈 통장은 노년의 자유를 가장 잔인하게 빼앗아갑니다. 연금이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심이고 독립성이고 인간답게 살 권리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줄어들고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병원을 갈 때, 맛있는 밥을 먹을 때, 영화관에 갈 때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괜찮아, 너는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노년을 초라하게 살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연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하나에만 기대지 말고 개인연금이든
작은 적금이든 생활비의 보탬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할 기회는 줄어듭니다. 젊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 늙어서 빈 통장을 원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준비한 자만이 노년에 웃을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78세 박모 씨는 젊을 때부터 자식 뒷바라지에만 집중했습니다. 자신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연금 준비는커녕 남는 돈 한 푼 없이 자식 교육비로 다 써버렸습니다. 나이 들어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렸고 박 씨는 작은 월세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랄 때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고 그때마다 자식들은 바쁘다며 슬쩍 피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늦게나마 기초연금과 소액연금을 신청해 매달 적지만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 내 생일 같아. 자식 필요 없다. 이 돈으로 밥 먹고 약 사면 그것으로 좋게. 이처럼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을 지탱하는 자존심이며 자유입니다. 연금만큼은 꼭 준비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동정에 기대어 살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기반이 바로 매달 들어오는 돈입니다. 오늘부터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행복한 노년은 당신의 통장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것은 아픈 몸을 이끌 수 있는 최소한의 체력이 필요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결국 곁에 없습니다. 노년의 마지막은 철저히 혼자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가야 할 때,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약국까지 가야 할 때 옆에서 손 내밀어 줄 사람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오겠지, 누군가 도와주겠지 하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남는 건 오직 나 자신과 나를 떠받쳐 줄 최소한의 체력뿐입니다. 노년의 몸은 매일 망가집니다. 근육은 빠지고 관절은 삐걱거리고 심장은 지쳐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루가 다르게 몸이 무너집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풀리고 손발이 저릿해집니다. 그렇게 무너지는 몸을 붙잡아줄 유일한 힘이 바로 기초 체력입니다. 체력이 없는 노년은 시한부나 다름없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일어날 수 없고 조금만 넘어져도 다시는 걷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노년의 체력은 생존입니다. 외출할 수 있는 힘, 마트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 내 손으로 밥을 지을 수 있는 힘, 약봉지를 들고 오는 힘 모두 체력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없으면 집안에 갇혀 꼼짝 못한 채 살아야 합니다. 하루 3끼 배달 음식으로 연명하며 세상과 단절된 채 조금씩 쇠약해져가는 처참한 노년을 맞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버텨야 하는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됩니다. 최소한의 체력은 단순한 운동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헬스장이 필요 없습니다. 하루 20분 가볍게 걷고 팔을 돌리고 허리를 펴는 것만으로도 몸은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작은 노력이 노년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귀찮다, 힘들다는 변명에 넘어가는 순간 몸은 곧바로 반응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은 썩고 녹슬고 죽어갑니다. 혼자서 아픈 몸을 끌고 살아야 하는 세상은 가혹합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들고 몇 시간을 기다리며 약국까지 비틀거리며 걸어가야 합니다. 누구 하나 부축해주지 않는 현실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최소한의 체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체력이 없다면 아무리 돈이 많고 집이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으면 삶은 무의미해집니다. 경기도에 사는 80세 윤모 씨는 체력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늙으면 다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말하며 운동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독감에 걸려 심하게 앓던 중 집 안에서 쓰러졌습니다. 몸을 일으킬 힘도 없어 엎드린 채 몇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 병원에 실려갔지만 윤 씨는 병원 침대에 누운 채 통곡했습니다. 그 후로 윤 씨는 매일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5분 걷기도 버거웠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동네 마트를 혼자 다녀올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윤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픈 건 참을 수 있는데 움직일 힘이 없는 건 죽음보다 더 괴로워. 이처럼 아픈 몸을 스스로 이끌 수 있는 최소한의 체력은 노년의 생명줄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매일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노년은 없다. 걷고 일어서고 몸을 지탱하는 이 작은 싸움이야말로 진짜 삶을 이어가는 마지막 힘입니다. 오늘 당장 숨을 몰아쉬며라도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남은 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네 번째 필요한 것은 조용히 웃을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결국은 나를 완전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노년에는 결국 혼자입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고요한 오후에 외롭고 쓸쓸한 순간에 나를 지켜줄 것은 오직 내 마음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조용히 웃을 줄 아는 능력입니다. 조용히 웃을 줄 아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자식이 연락을 끊어도,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도,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도 혼자 조용히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쓸쓸한 저녁, 찬바람 부는 골목길을 걸을 때, 혼자 식탁에 앉아 밥 한 숟가락을 뜰 때,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띌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웃지 못하는 노년은 지옥입니다. 사소한 일에 짜증내고 모든 것을 원망하고 세상을 미워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은 지옥입니다. 그렇게 살면 병은 더 빨리 찾아오고 몸은 더 빨리 무너지고 사람들은 더 빨리 떠나갑니다. 누구도 짜증과 한숨뿐인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웃지 못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조용히 웃는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몸을 인정하고 사라진 청춘을 받아들이고 줄어드는 인간관계를 담담히 끌어안는 용기입니다. 아무것도 대단한 일이 없어도, 아무 특별한 기쁨이 없어도 그냥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웃을 줄 아는 힘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지 못하면 노년은 끝없는 결핍과 분노의 연속이 됩니다. 조용히 웃을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를 위로할 줄 압니다. 괜찮다고, 오늘도 잘 버텼다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외로워도 웃고 쓸쓸해도 웃고 심지어 아파도 웃을 수 있습니다. 웃음은 약입니다. 심장을 살리고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몸속 세포들을 춤추게 만듭니다. 조용한 웃음 하나가 약보다, 수술보다 더 큰 기적을 만듭니다. 혼자 살아야 하는 노년에는 하루에 한 번 반드시 나를 위해 웃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어야 합니다. 웃다 보면 진짜 웃음이 따라오고, 진짜 웃음이 오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면 몸도 살아납니다. 조용한 웃음은 스스로를 살리는 숨겨진 무기입니다. 서울에 사는 82세 최모 씨는 남편과 자식이 모두 먼 곳으로 떠나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외로움에 몸부림쳤습니다. TV를 켜도 웃음은커녕 눈물만 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 속 우울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 그날부터 최 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억지로라도 웃었습니다.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고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눈물 섞인 웃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미소가 얼굴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최 씨를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고, 시장에 가도 공원에 가도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며 자연스럽게 인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웃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끝났을 거야. 이처럼 조용히 웃을 줄 아는 능력은 노년을 살리는 생명줄입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나는 조용히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연습하십시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라도, 쓸쓸한 오후에도, 가슴 아픈 날에도 조용히 웃으십시오. 그 웃음 하나가 당신의 노년을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필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축복처럼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결국은 곁에 남지 않습니다. 노년의 끝자락에는 누구나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으로만 다가온다면 그 삶은 끝없는 지옥이 됩니다. 쓸쓸함에 몸부림치고 공허함에 몸이 시들어가며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이런 삶을 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을 축복처럼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라는 것은 세상이 나를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외로움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야 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평생 목마른 영혼처럼 타인의 관심과 인정에 매달리다 결국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고요 속에서 자신을 키우고 자유 속에서 인생을 새롭게 피워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괴로워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찾아 헤맵니다. TV를 틀고 라디오를 틀고 핸드폰을 붙잡고 시간만 흘려보냅니다. 그렇게 의미 없는 소음 속에 스스로를 집어넣으면서 더 깊은 공허에 빠져듭니다.
이런 식의 노년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혼자 있는 시간을 축복처럼 여기는 사람은 조용한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사색하고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는 법을 압니다. 혼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한 기대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오롯이 나만의 리듬으로 하루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짜 자유를 노년에야 비로소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자유를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스스로를 옭아매고 스스로를 갉아먹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쉽게 병에 걸립니다. 외로움이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을 축복처럼 여기는 사람은 강해집니다. 외부의 조건이 어떻든 흔들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스스로 빛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힘이 있는 사람만이 노년을 진짜 우아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연습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혼자 밥 먹는 시간, 혼자 카페에 앉아 있는 시간, 혼자 공원을 걷는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작은 시간들이 쌓여서 진짜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부산에 사는 79세 이모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매일같이 울었습니다.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TV를 보면서 외로움에 몸서리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러다 내 인생이 다 썩어버리겠구나. 그날 이후 이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시고 거실 한복판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시장도 혼자 가고 근처 도서관에도 혼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 씨는 혼자만의 시간이 점점 소중해졌고 얼굴에는 다시 웃음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라서 자유롭다는 말을 이제는 당당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번째 필요한 것은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결국은 자신의 삶에 바빠집니다. 노년에는 누군가 나를 챙겨주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순간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챙겨줄 사람이 없다고 원망하고 챙겨줄 손길이 없다고 절망하는 순간 삶은 고통으로 뒤덮입니다. 살아남고 싶다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인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년의 진짜 적은 병도 가난도 아닙니다.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왜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몸은 물론 마음까지 썩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신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되는 것입니다. 외롭다고 아프다고 서운하다고 주저앉는 순간 인생은 비참하게 끝납니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현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고 배우자는 어느 순간 떠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사라지고 결국 남는 건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이 현실을 슬퍼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슬퍼할 시간에 스스로를 더 단단히 다듬어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스스로 약국을 찾아가야 하고 시장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도 스스로 들어야 합니다. 외롭고 힘들어도 울음을 삼키고 일어나야 합니다. 누군가가 와서 위로해 주길 바라지 말고 스스로 등을 토닥이며 일어서야 합니다. 이것이 노년에 반드시 필요한 강인함입니다. 버티는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고 내일은 스스로 병원 예약을 하고 모레는 혼자서 시장에 다녀오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독립들이 쌓여서 진짜 강한 노인을 만듭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불쌍하게 여길까 봐 움츠러들 필요도 없습니다. 불쌍한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스스로를 강하게 단련한 사람은 어떤 눈길 속에서도 당당하게 고개를 듭니다. 눈물이 나도 웃으며 걸어갈 수 있어야 하고 힘들어도 묵묵히 내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멋진 노년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광주에 사는 80세 김모 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마저 모두 멀리 떠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매일같이 자식들의 전화를 기다리며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기다리는 건 내 인생을 죽이는 일이다.
그날 이후 김 씨는 혼자 시장을 보고 혼자 공원에 가고 혼자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플 때도 혼자 병원에 갔고 쓸쓸할 때는 스스로에게 따뜻한 음식을 차려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김 씨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이웃들은 김 씨를 두고 정말 꿋꿋하게 산다고 말합니다. 김 씨는 씩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챙긴다. 이처럼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강인함은 노년을 지키는 최후의 무기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스스로를 챙기고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스스로를 다독이고 스스로를 키워가야 합니다. 강한 나만이 끝까지 행복하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던 일상이 어느 날 순식간에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사소한 행동 하나가 심장을 먹게 하고 뇌혈관을 터뜨리며 평생 쌓아온 삶을 단 몇 초 만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행동은 습관이 아닌 위험입니다. 늙어 순식간에 사망으로 이어지는 5가지 위험한 행동 중 첫 번째 행동은 욕조에서 혼자 목욕하는 행동입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예고 없는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욕실은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 중 하나로 특히 노년층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욕조에서 혼자 목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끄러짐과 낙상입니다. 욕실 바닥은 물기로 인해 쉽게 미끄러워지며 노년층은 균형 감각이 떨어져 작은 미끄러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욕조 안팎을 오르내릴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심혈관계 부담입니다. 따뜻한 물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찬 공기를 접하면 혈압이 급변하여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의 심각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장시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행위입니다. 이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 탈수나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의식을 잃고 익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욕실에서의 고립입니다. 혼자 목욕 중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문이 잠겨 있거나 가족이 부재 중인 경우 구조가 지연되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욕조 내에서의 의식 소실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을 가진 노년층은 욕조에서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익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욕조 주변에 손잡이를 부착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목욕 전후로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여 급격한 온도 변화를 방지합니다. 셋째, 목욕 시간은 1015분 이내로 제한하고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합니다. 넷째, 가능하면 가족이나 보호자와 함께 목욕하거나 최소한 목욕 중임을 알리고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받습니다. 다섯째,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목욕 전후로 혈압이나 혈당을 체크하여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위험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78세 김모 씨는 매일 혼자 욕조에 몸을 담그는 시간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평소 조용히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음악을 듣는 것이 일상이었고 별다른 문제 없이 수년째 그 생활을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특히 기온이 낮았던 겨울 저녁, 그는 욕조에 평소보다 훨씬 뜨거운 물을 받아 오랜 시간 몸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개운한 기분에 젖었지만 점점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다는 느낌이 들었고 곧바로 의식을 잃고 욕조 안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무도 없었다면 조용히 익사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르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날은 외출했던 가족이 평소보다 일찍 귀가하여 욕실에서 쓰러진 김 씨를 발견했고 다급히 119에 신고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 의료진은 단 10분만 늦었더라도 호흡이 멈춰 회복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가족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고 김 씨는 더 이상 욕조 목욕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후로 그는 샤워만 하며 반드시 가족이 집에 있을 때만 목욕을 하고 매번 목욕 전에 알리는 것을 습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욕조에서 혼자 목욕하는 행위는 그저 몸을 씻는 행위가 아닙니다.
방심한 순간에 생명까지 빼앗아갈 수 있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부모님이 또는 당신 자신이 욕조 안에 혼자 있다면 그건 목욕이 아니라 위험한 도박일지도 모릅니다. 절대 혼자 목욕하지 마십시오. 욕조라는 일상의 공간이 죽음의 함정이 되지 않도록 가족과 함께 안전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위험한 행동은 겨울철 아침에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 행동입니다. 겨울철 아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그 한 걸음이 노년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밤새 얼어붙은 공기, 급격히 떨어진 기온, 그리고 자고 있던 몸이 아직 제대로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외출은 말 그대로 죽음과 마주하는 산책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가진 노년층에게는 겨울 아침 외출이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사람의 몸은 자는 동안 체온이 떨어지고 혈압도 낮아지며 신체 기능이 최소화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영하의 찬 공기를 맞으면 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혈관은 순간적으로 수축하고 혈압은 급격히 상승하며 심장은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 몇 초 만에 뇌혈관을 파열시키거나 심장에 무리를 줘 돌연사의 위험을 극도로 높입니다. 이처럼 겨울 아침의 한순간은 고요한 죽음을 부르는 살얼음판입니다. 겨울철 아침 공기는 상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찬 공기는 폐를 자극하여 호흡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얇은 혈관에 충격을 줍니다. 특히 평소 흡연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위험 요소를 안고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그 찬바람이 심장과 뇌를 일시에 압박하는 망치가 됩니다. 흔히 추우면 옷을 더 껴입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옷으로도 막지 못하는 것이 바로 혈관 속 위기입니다. 게다가 아침에 나가는 목적이 대개 가벼운 산책이나 마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몸을 덜 푼 상태에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언덕길을 오르는 순간 심박수가 폭등하고 찬 공기까지 흡입하면서 순식간에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 통계에서도 겨울철 아침 시간대 노년 환자들의 급성 심장질환 비율이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반복되는 경고입니다. 겨울 아침에 외출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신체를 충분히 데운 후에 움직여야 합니다. 방에서 가볍게 체조를 하거나 따뜻한 물을 마셔 체온을 올리고 혈액순환을 활성화시킨 후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오전 10시 이전에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겨울에 이른 아침은 그 자체로 독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생명보다 급한 일은 없습니다. 이제 실제 있었던 한 사례를 통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실감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구에 사는 76세 박모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추운 건 좀 괜찮아, 걷다 보면 따뜻해져라며 겨울에도 변함없이 운동을 나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이른 아침 깜깜한 새벽에 두툼한 외투 하나 걸치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졌고 도로엔 밤새 얼음이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공원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박 할아버지는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고 갑작스럽게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에 쓰러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산책하는 사람이 드문 시간대라 구조 요청이 늦어졌고 다행히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주민이 쓰러진 모습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박 할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진단받고 응급시술을 받았으며 며칠을 중환자실에서 지낸 후에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박 할아버지에게 겨울 아침 산책은 노년기에 목숨 걸고 하는 도박이라며 다시는 새벽 산책을 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그 후 박 할아버지는 산책 시간을 오전 11시 이후로 바꾸고 반드시 아내와 함께 나가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공원에서는 나 새벽에 심장 멎을 뻔했다며 직접 겪은 경험을 이웃 어르신들에게 전하며 자기가 겪은 아찔한 일을 웃으면서도 진지하게 풀어놓곤 합니다. 그렇게 박 할아버지는 자신이 산 목숨으로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살아있는 경고등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행동은 계단 난간 없이 오르내리는 행동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난간을 잡지 않는 행동은 노년에 있어 말 그대로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은 떨어지고 근력은 약해지며 반사신경은 늦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발의 헛디딤이
평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단은 집안과 밖을 막론하고 노년층 사고의 가장 흔한 장소이며 가장 치명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는 단순한 넘어짐이 아닙니다. 그 충격은 머리와 척추, 고관절에 고스란히 전달되며 순간적인 낙상 하나로 뇌출혈, 경추, 골절, 대퇴부 골절 같은 중대한 외상을 초래합니다. 이는 단순한 입원 치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골절된 뼈는 회복되기까지 몇 달이 걸리며 이 과정에서 움직임이 제한되면 폐렴, 욕창, 근육 위축 같은 2차 합병증으로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0에서 30%에 달한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난간 없는 계단은 벽 없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한 발 한 발이 불안정하고 약간의 현기증이나 발끝, 헛디딤이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발바닥 감각이 무뎌지고 눈도 침침해져서 계단의 높이나 깊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스스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난간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지탱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년층은 괜찮다, 이 정도는 익숙하다는 아니란 생각에 난간 없이 계단을 오르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이런 습관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한순간의 방심이 걷지도 못하게 만들고 말 한마디 못하게 만들며 결국 침대 위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반드시 난간을 잡고 주변을 환하게 밝혀 시야를 확보하며 미끄럼 방지 슬리퍼나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계단을 2칸씩 건너뛰거나 서둘러 내려오는 행동은 자살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또한 무거운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행동도 금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노년기 낙상의 원인이며 생명의 불씨를 꺼뜨리는 도화선이 됩니다. 이제 한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전에서 혼자 사는 81세 조모 할아버지는 평소 2층 자택의 계단을 아무렇지 않게 오르내렸습니다. 계단에 난간이 없었지만 나는 아직 튼튼하다는 자신감에 의존해 몇 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TV를 보다 갑자기 생각난 반찬을 가지러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살짝 어지럼증을 느끼며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 순간 몸이 앞으로 쏠리며 계단을 구르기 시작했고 그대로 1층 바닥까지 굴러떨어졌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고 다행히도 이웃이 평소와 다르게 정오가 지나도 인기척이 없는 것을 이상히 여겨 방문해 발견했습니다. 응급차에 실려 병원에 도착한 후 고관절 골절과 손목 골절이 동시에 확인됐고 수술을 받고 2달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입원 중엔 욕창이 생겨 고생했고 심지어 복부에 가스가 차는 마비성 장폐색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퇴원 후에도 걸음걸이는 예전 같지 않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조 할아버지는 말했다고 합니다. 난간 하나 있었으면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이 일 이후 조 할아버지는 자택 계단에 튼튼한 난간을 설치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꼭 누군가와 함께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가족에게 알려 동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어르신 모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단에서 혼자 우쭐대면 그건 곧 지하로 직행하겠다는 거랑 같아. 계단은 오르기 위한 구조물이 아니라 내려가는 생명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난간은 단지 철제봉이 아니라 노년의 안전줄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집에 난간이 없다면 그 집은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네 번째 위험한 행동은 화장실에서 힘을 과하게 주는 행동입니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며 힘을 과하게 주는 행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이 행위는 조용한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매일 아침 아무렇지 않게 생명의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대변을 보기 위해 배에 힘을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년기에는 혈관이 딱딱해지고 심장은 무리를 견디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과도하게 힘을 주면 복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혈압이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치솟습니다.
이로 인해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고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는 노인들 중 상당수가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는 공통된 경로를 가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위험도가 배가 됩니다. 차가운 화장실 환경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 상태에서 힘을 주면 혈압의 기복이 더 심해지며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이로 인해 심실세동, 즉 심장이 떨리기만 하고 피를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단 몇 분 만에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유독 많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위험한 행동이 너무나도 흔하고 스스로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변이 잘 안 나와서 힘을 좀 줬을 뿐이라는 말 속에는 무지와 방심이 숨어 있으며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할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노년층에게 있어 이 습관은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변기에 앉은 순간 그것이 생사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화장실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식이섬유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변이가 들었을 때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힘을 주지 않아도 배변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필요하다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변 완화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코 참고 버티거나 억지로 싸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실제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9세의 김모 할아버지는 평소 변비가 심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용변을 보는 것이 일상이었고 그때마다 고통을 느끼면서도 억지로 힘을 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늘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걱정했지만 김 할아버지는 나는 원래 이렇게 싸야 시원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화장실에 들어간 김 할아버지가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가족들이 이상하게 여겨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고 급히 문을 열어보니 할아버지는 변기 위에서 앞으로 고꾸라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여전히 힘을 주는 자세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바로 119를 부르고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이미 의식은 없었고 병원에서는 심근경색 판정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심장이 멈춘 지 오래되지 않아 제세동기를 이용한 심폐소생술로 가까스로 회복할 수 있었지만 이후 한동안 말을 못하고 일상생활도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배에 힘을 주는 순간 심장이 터져버릴 만큼 무리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고 가족들은 그 후 화장실에 난방기를 설치하고 김 할아버지의 식단을 바꾸는 등 총력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지금도 동네 경로당에 가면 늘 이렇게 말합니다. 거참 똥 싸다 죽을 뻔한 거 생각하면 똥보다 무서운 게 없어. 모두가 웃지만 그 속에는 뜨거운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화장실에서 힘을 주고 있다면 그건 몸속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누르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한 번의 힘이 생명을 끊을 수 있습니다. 변비보다 더 무서운 건 당신의 방심입니다. 5번째 위험한 행동은 갑작스럽게 무거운 물건 드는 행동입니다. 갑작스럽게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동은 노년기에 있어 예고 없는 파열 사고와도 같습니다. 보기에는 단순히 상자 하나 들었을 뿐인 것 같아도 그 행동 하나가 심장을 멈추게 하고 혈관을 터뜨리며 척추를 무너뜨리는 비극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힘을 믿고 몸이 아직 견딜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몸속 깊은 곳에서 펑하고 무엇인가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근육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뼈는 약해지며 인대와 디스크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부서지기 쉬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고 없이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면 근육과 뼈가 동시에 찢기고 허리가 휘며 혈압이 급상승하는 복합적인 사고가 발생합니다. 특히 잘못된 자세로 물건을 들 경우 허리뼈 사이의 디스크가 밀려나거나 척추에 골절이 발생하여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하반신 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심장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며 온몸에 힘을 주는 순간 복압과 혈압이 동시에 올라가면서 심장과 혈관에 극심한 압박이 가해집니다. 특히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곧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내부 폭탄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뇌혈관이 약한 사람에게는 뇌출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내에서 짐들다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사례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보통 노년층이 드는 무거운 물건은 마트에서 사온 생수박스, 창고에 쌓아둔 김치통, 겨울옷 넣은 큰 상자, 쌀자루 등입니다. 이 물건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10kg을 넘는 경우가 많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순간적인 중심 상실로 낙상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계단이나 턱을 오를 때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다면 그건 스스로 위험에 몸을 던지는 행동과 같습니다. 이때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 고관절 골절, 두부 외상 등으로 병원 응급실로 직행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실제 있었던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인천에 사는 74세의 정모 할아버지는 평소 씩씩한 성격으로 남에게 의지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날도 마트에서 생수 2박스를 사와서 아파트 3층까지 들고 올라가겠다고 우기셨습니다. 가족들이 택배 부르라고 말렸지만 내가 이 정도도 못 드는 줄 알아? 라며 생수 박스를 한쪽 팔에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던 도중 2번째 층을 지나던 순간 갑자기 으악 하는 비명이 났고 박수와 함께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며 머리를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고 생수 박스는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쓰러진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고 이웃이 비명소리를 듣고 뛰어나와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늑골 골절과 요추 압박 골절, 경미한 뇌진탕 진단을 받았으며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원 후 며칠간 누워있던 사이 욕창이 생겼고 한동안 걷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퇴원한 후 정할아버지는 마트 갈 때마다 카트를 밀고 다니며 무거운 건 절대 직원에게 부탁합니다. 동네에서는 생수 때문에 눕다 살아난 사람으로 불리며 본인도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때 안 죽은 건 생수병들이 방석처럼 깔려줘서야. 생수가 날 살렸어. 정할아버지는 이후로 자존심으로 짐 들다가 인생 무너진다는 교훈을 몸소 증명하며 이웃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무거운 물건을 혼자 들지 마십시오. 그 짐이 당신의 마지막 기억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